나라의 경제 규모를 막론하고 부패와 횡령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세계 경제 규모 1위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최근 6년간 횡령으로 신고된 금액만 무려 5조 원에 달하고 아직도 크고 작은 횡령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베트남에서 얼마 전 횡령계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횡령의 주인공은 베트남 부동산계의 거물 찌엉미란. 그녀는 얼마 전 횡령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횡령 금액만 해도 무려 125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고요. 심지어 이는 베트남 총 GDP의 무려 3%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베트남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재벌이던 찌엉미란이 어떻게 그 막대한 돈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찌엉미란의 성장 과정이나 젊은 시절만 보면 그녀가 국가를 뒤흔들 만한 횡령 사건을 일으킬 거란 걸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찌엉미란은 1956년 현재 호찌민시가 위치한 지역의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지만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다면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화장품을 판매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장사를 하던 곳은 호찌민시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장 중 하나인 벤탄 시장이었죠. 이 벤탄 시장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 베트남 내에서도 아주 격렬한 흥정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 벤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무조건 절반 이상은 가격을 깎고 시작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벤탄 시장은 가격 거품도 심하고 끝없는 흥정을 필요로 하는 곳이죠. 이런 격렬한 시장에서 찌엉미란은 10대 시절을 보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찌엉미란이 이 시기를 통해 뛰어난 협상 기술을 배웠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점이 그녀가 나중에 희대의 횡령범이 될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녀가 10대 시절 익힌 협상 기술은 쓰기에 따라서 그녀의 사회생활에 좋게 사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별일 없이 시간은 흘렀고 찌엉미란은 홍콩에서 온 남편과 결혼해 2딸까지 낳으며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1990년대 중반 베트남은 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를 개방하고 큰 변혁과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이 시기 베트남은 수많은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곳저곳에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찌엉미란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숨겨져 있던 사업가적 기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반틴팟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설립했고요. 베트남과 홍콩 전역에 걸쳐 아파트, 오피스, 호텔, 쇼핑몰과 같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사업을 확장해 갔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통해 고급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기도 하고요. 호찌민시의 주요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대거 인수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녀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시장 개방,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해외 자본과 맞물려 그녀의 부동산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어요. 그녀가 사들였던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했고요. 그녀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기며 매도한 뒤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찌엉미란의 재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그녀의 회사 또한 베트남에서 가장 부유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되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찌엉미란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정부패의 씨앗들이 자라났을 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베트남의 토지는 공식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죠. 베트남 토지의 대부분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찌엉미란은 정부로부터 부동산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 개발 담당 공무원들과 많은 접촉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무원들과 찌엉미란 사이에 개발 허가권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오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찌엉미란은 공무원들을 상대로 갖은 부패를 일삼으며 그녀의 사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갔고요. 어느덧 베트남 부동산 금융계의 주요 인물로 자리 잡으며 베트남에서 막강한 영향력과 사회적 평판을 자랑하게 되었죠. 그러던 2010년 감춰져 있던 찌엉미란의 욕망이 더욱 커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찌엉
쯔엉미란이 베트남에서 재정난에 시달리는 세 개의 은행을 사이공 커머셜 뱅크, 즉 SCB로 합병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이 또한 쯔엉미란의 인맥 덕분에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쯔엉미란은 무사히 세 개의 은행을 SCB로 합병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SCB의 일부 주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합병하고 일부 주주가 된 것만으로는 쯔엉미란의 야욕을 채우기란 턱없이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쯔엉미란은 은행을 통째로 소유하고 은행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의 법이 걸림돌이 되었어요. 베트남의 법에 따르면 개인과 사업자를 포함한 어떤 누구라도 은행 주식 중 5%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쯔엉미란이 아무리 돈이 많고 주식을 전부 사들일 수 있어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은행을 전부 소유하기란 불가능했죠. 이에 어떻게 하면 은행 지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쯔엉미란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녀는 자신이 아닌 지인들의 명의를 총동원하여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SCB의 지분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명의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쯔엉미란은 5% 제한에 걸리지 않고 SCB의 지분을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었죠.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SCB는 정말 다양한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모든 기업은 전부 쯔엉미란의 소유였고 SCB는 쯔엉미란의 개인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쯔엉미란은 페이퍼 컴퍼니로 SCB의 지분을 계속해서 사들였고요. 나중에 쯔엉미란은 SCB 지분의 무려 90%를 소유하기에 이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이렇게 사실상 SCB를 소유하게 된 쯔엉미란은 SCB에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이들을 SCB의 관리자로 앉히는 등 은행의 인사에도 직접 개입했고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SCB의 중요한 의사결정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건 쯔엉미란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대출을 활용하기 위함인데요. 쯔엉미란은 은행의 고유 기능인 대출을 자신의 자금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부 대출받기란 불가능하겠죠. 너무 한 사람 이름으로 많은 대출이 발생하면 그 누구라도 의심할 테니까요. 그래서 쯔엉미란은 그녀 지인들의 이름으로 열심히 만들어낸 수백 개의 회사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회사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죠. 2012년부터 시작된 이 대출은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그녀는 이 돈을 해외 업체와의 계약으로 위장해 해외로 송금하기도 하고요. 현금으로 인출해 집에 보관하기도 하는 등 열심히 돈을 빼돌렸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그녀가 10년 동안 빼돌린 금액만 해도 자그마치 125억 달러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총 GDP가 4,300억 달러인 걸 감안하면 이 금액은 베트남 총 경제 규모의 무려 3%에 달하죠.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심지어 SCB에서 승인된 총 대출의 무려 93%가 쯔엉미란과 관련된 대출이었다고 해요. SCB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예금한 돈의 90% 이상이 전부 쯔엉미란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에요. 생각만 해도 뒷목 잡을 일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도난당하는 동안 어떻게 아무도 몰랐을까? 왜 막지 않았을까? 인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던 거였습니다. 은행의 내부와 외부의 관계자들이 전부 쯔엉미란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거든요. 그녀는 규제기관이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려고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의 뇌물을 건넴으로써 수사를 피했다고 해요. 그리고 베트남 뇌물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사례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베트남 중앙은행의 수석 감찰관인 도티난이 그 주인공이죠. 도티난은 SCB 은행에서 일어나는 위법 행위를 은폐해주는 조건으로 쯔엉미란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는데 그 금액만 해도 자그마치 약 5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베트남 고위 공무원들의 월급이 약 1000달러인 걸 감안하면 고위 공무원 월급의 약 5000배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은 셈이에요. 이 외에도 베트남의 수많은 기관과 공무원들이 쯔엉미란의 횡령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쯔엉미란은 더욱더 대담하게 SCB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쯔엉미란은 은행에서 인출한 108조 베트남 동을 자기 집 지하실에 보관해 놓았다고 해요. 이는 약 미화 4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지하실에 보관해 놓은 돈의 무게만 해도 2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의 권력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고요. 그녀가 뿌린 돈은 그녀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며 마음껏 횡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왕국은 없는 법. 쯔엉미란이 만들어 놓은 왕국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만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시작된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움직임 때문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반부패 활동을 불타는 용광로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당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당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 기업들은 제조 공장이던 중국을 떠나 제조 시설을 옮길 새로운 국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를 인지한 베트남 정부는 중국을 떠난 해외의 제조 기업들을 베트남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죠. 이에 베트남 정부는 국가 내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시작했어요. 부정부패를 일삼은 개인과 기업들을 하나씩 잡아들이며 청렴의 이미지를 키워갔고요. 해외 기업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사업 환경이 될 것임을 호언장담했죠. 그 결과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과 LG는 물론이고요. 미국의 애플까지 베트남을 선택하면서 베트남에는 제조 설비를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이 작심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동산계의 거물이 하나 걸려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쯔엉미란이었죠. 쯔엉미란은 2022년 10월 체포되었는데 체포와 동시에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그녀의 체포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 대한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어요. 그만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리고 재판을 지켜본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SCB은행을 신뢰하고 돈을 맡겼던 국민들과 채권자들을 포함해 무려 약 4만 2천 명의 피해자들이 확인되었고요. 재판에 등장한 증거만 해도 상자로 104개나 되었는데 그 무게만 해도 6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쯔엉미란의 체포의 여파는 이 재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하노이와 호찌민시에 있는 쯔엉미란의 부동산 약 1000개를 압수했고요. 그녀가 유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베트남의 부동산 회사들은 줄줄이 폐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있던 SCB는 말할 것도 없겠죠. SCB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극악으로 치닫자 베트남 금융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베트남 중앙은행까지 나서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중앙은행은 SCB의 파산을 막고자 무려 240억 달러를 구제금융자금으로 지원하기까지 했죠. 한마디로 쯔엉미란의 횡령 스캔들이 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들 궁금해하시는 재판 결과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요? 쯔엉미란은 재판부에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지 않고 SCB에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겠다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호소를 받아들이기엔 일이 너무 커져버렸나 봅니다. 베트남 법정은 피고인의 행동은 공산당과 국가의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합니다. 화려했던 그녀의 삶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죠. 물론 이렇게 사형이 선고된 것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가 필요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일단 쯔엉미란에게 사형을 선고해 겁을 준 뒤 더 많은 자산을 압수하고 회수하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베트남 내에서는 쯔엉미란의 사형 선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베트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횡령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GDP의 3%에 해당하는 횡령 사기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만 해도 그저 놀랍기만 한데요. 하지만 그 가능 여부야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한 사람에 의한 거대한 횡령이 나라 경제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고 회복하는 데 또다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거겠죠. 앞으로 베트남 정부가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국가 내의 횡령 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해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